테슬라는 법을 다 변화시키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테슬라는 성장할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모든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죠.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권이 가지고 있죠. 정치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성격.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속성이 CEO의 정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잠깐 소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스타트업이죠. 블루닷 AI라는 AI 검색 최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블루닷 AI라는 회사에서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연구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특화돼서 주식시장 전문가라기보다는 미국 빅테크라든지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은 머스크하고 또 테슬라 관련돼 있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하면서 서학개미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빠지는 거 아니냐. 그죠. 테슬라의 주가 이번 일로 더 흔들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보다 더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 일이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우선은 사실은 큰 시작은 작년이었죠. 2024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것이 빠져나오는 과정들 그리고 다시 이제 대립하는 과정들 일련의 정치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는 단기적 충격을 계속 주고 있죠. 성장의 충격을 준 적도 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하락의 어떠한 단기적 충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창당 운동의 어떤 흐름들도 또 무마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외부 변수의 어떠한 영향력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간에 끝날 수는 있지만 매우 빈번하게 앞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건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불확실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고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테슬라 주가에서의 불확실성의 증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면서 투자를 할 수 있었죠. 롱을 하시더라도 나는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잡겠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었다면 이제 거의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그런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 있느냐. 즉 완전히 이기느냐 아니면 완전히 손해보느냐. 이 양극단으로 원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극단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에서 한국에서는 또는 외국 언론에서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은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할 것이고 논쟁이 있을 것이고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거라 소음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어떠한 로봇택시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을 웨이모랑 비교한다든지 얘기를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웨이모랑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버랑 경쟁합니다. 그래서 웨이모랑 설정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설정인 거고요. 웨이모도 어느 정도 지분을 마켓 쉐어를 차지하겠죠. 하지만 누가 빨리 빠른 속도로 우버의 마켓 쉐어를 붕괴시킬 것인가? 우버의 마켓 쉐어를 붕괴시킨다는 것은 휴먼 드라이버의 인간 운전사들의 마켓 쉐어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자율주행의 판도가 바뀌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스틴에서 시작한 테슬라의 이 지오 펜싱이라고 해서 펜스가 울타리니까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시작한 것이 지금 오스틴 남부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북부로 확대되는가, 오스틴 전역으로 언제 확대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기술적 장애물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발적으로 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웨이모도 지금 1,500대가 운행되고 있으면서 지금 한 30여 건의 경찰청에 신고된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테슬라는 아직 경찰청에 신고된 사고도 없죠. 당연하게 너무나도 소량으로 운영하니까요. 지금 10대에서 운영 시작해서 지금 30대까지 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확장 속도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FSD 기술의 진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봇택시는 뒤에 운영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속에서 보셨겠지만 막 화면에 모니터 한 20, 30개 띄워놓고 이 영상팀이 없는 로봇택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오스틴에서 만약에 100대, 200대 지금 전체 우버는 3,300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300대가 웨이모입니다. 이 웨이모를 넘어서는 300대에서 운영대로 운영할 때, 1000대로 운영할 때, 1500대로 운영할 때 이 운영팀의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운영팀의 비용을 낮추면서도 안정성과 효율성도는 높여내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학습 곡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학습 곡선이 잡혀지기 시작하면 대단히 그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스틴 공장에서 만드는 거 그대로 투여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랬을 경우에 저는 한 700대에서 1000대 정도만 운행되기 시작하면 또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테슬라의 주가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AI로 기대 속에 있었던 10년 동안 기대 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자율주행을 캐시플로우로 전환시켜내는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이것이 첫 번째 시작인 거고 이것이 도시별 확장을 나중에는 가져가겠지만 이러한 기술 기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잠깐 옵티머스의 5,000대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생산이 중단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생산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옵티머스는 R&D 단계에 있습니다. 5,000대를 만들어도 R&D죠. 즉 R&D가 아닌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시장을 형성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5,000대는 R&D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모델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 공정을 멈추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생산의 어떤 계획들을 가져가는 건데 5,000대도 여러분 아직은 R&D입니다.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과 상품은 우리는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R&D의 단계에 있긴 하지만 가장 앞서 있다라는 부분들. 물리적으로 앞서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두뇌 부분이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배터리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국하고나 피규어 AI라든지 앱트로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앞서 있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기술 기업으로서의 면모들을 이제는 기대해서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어떠한 잠재적인 성장력은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카컴퍼니로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LFP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급하게 만들어졌죠. 너바다에 만들어졌는데요. 급하게 만들어졌던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강화되면서 LFP 배터리 수입이 사실상 경제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관세가 붙어버리는 거니까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메가팩에 집중적으로 쓰였고 근데 앞으로 메가팩이 팽창하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AI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ESS 시장도 함께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AI 전력일 때는 ESS가 같이 포함됩니다. 메가팩의 시장 성장도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텐데 여기에는 100% LFP가 만들어지는데 중국산 LFP 배터리를 썼는데 여기에 급하게 CATL의 장비를 수입해서 지금 LFP 공장을 거의 완공 단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 정도에는 가동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메가팩의 어떠한 폭발적인 수요에 테슬라가 적절한 시기에 잘 대응했다도 되는 거지만 중저가 차량의 출시가 이제는 가까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1분기에 중저가 차량, 보급형 차량이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지연되고 있었던 거죠. 지연되고 있었던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LFP 배터리를 수입해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생산을 해서 집어넣게 되다 보니 이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기간 동안 중저가형, 저가형 차량의 출시는 당연히 연기가 된 거고 이제 연기가 됐으니 또 법도 그놈의 BBB 법이 통과가 됐으니 그거는 9월 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심리에는 7, 8, 9월에 차를 구매하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7, 8, 9월까지는 지금 있는 차를 풀로 다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예약이 되고 끝나는 9월 중순에 예약한 사람이 빨리 받아야 9월 말 10월 초니까요. 이걸 되게 되면 9월 중순부터는 다른 차를 팔기 시작할 건데 그때쯤 되면 전 중저가 차량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약 판매가. 그래서 오스본 효과 없이 중저가 차량으로 넘어가면서 충분히 테슬라는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BBB 법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ZEV, 그러니까 즉 Zero Emission Vehicle, 즉 탄소 배출권 거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건 테슬라에게 캐시플로우 구성에 있어서 이건 왜냐하면 수익률이 100%니까요. 이 부분이 사라진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 매출과 수익률을 높여내지 않는다면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경영상에서는 가장 네거티브한 요소죠. BBB 법에 의한 저는 $7,500보다 더욱더 위험한 것이 이 ZEV가 사라지는 것에 의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테슬라의 수익이 사라진다는 부분들, 물론 유럽에서 부분은 좀 남아있지만 미국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되게 큰 타격일 거라는 부분에서 가장 이것이 네거티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로 본다면 테슬라는 2025 하반기에 그렇게 문제될 게 별로 없죠. 이제 상승만이 남았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그렇게
달려가지 마. 같이 중간에 계속 조정도 좀 받고 자주 조정도 좀 받으면서 출렁이면서 롤러코스터 타면서 가야지 그 길을 그렇게 우상향으로 직진해서 달려서는 안 돼. 이제 나랑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개입하는 형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한 가지 더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하고의 대립각을 보이고 있으면서 트럼프 쪽에서는 스페이스 X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쪽에서의 보조금 이거 중단하는 부분들은 또 있을 건데. 네, 지금 뭐 테슬라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전기차 구매할 때 구매 보조금하고 차트 EV,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압박 외에는 테슬라에게는 있을 수는 없고요. 스페이스 X가 크죠. 스페이스 X가 뭐 압도적으로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면서 로켓랩 주가가 다시 폭등하는 이런 반사 이익을 얻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도 쉽게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를 못 버립니다. 스페이스 X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스페이스 X가 없으면 미국에서 저가로 위성을 띄울 수 있는 다른 데가 경쟁업체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 이상의를 중단하는 것 이상의 손실을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받게 되죠. 그러니까 팔콘 9이 보여주고 있는 재사용 가능한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워낙 로켓랩은 소형이기 때문에 물론 중소형, 그러니까 중형을 갖다가 현재 R&D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재사용 가능하도록 실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스타링크 같은 큰 위성을 못 띄우거든요. 이제 다만 저는 가장 큰 피해는 그 보조금을 그래서 쉽게,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 계약이죠. 정부 계약을 쉽게 끊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것은 스타쉽의 발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스타쉽의 발사를 이건 다 허가 사항이거든요. 나사가 허가를 해야 되는 건데 나사 허가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면서 자꾸 지연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예를 들면 뭐 5번 띄우고 싶은데 1년에 2-3번밖에 못 띄우게 계속해서 구비 서류를 더 완비해라. 어떤 구비 서류를 완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시킬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된다면 스타쉽의 어떠한 그 발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요. 스타쉽은 여러분들 뭐 자꾸 화성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이고 훌륭한 스타일입니다. 비전과 꿈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맞는 탑 인재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스타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이유는 스타링크의 새로운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의 확장입니다. 지금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팔콘 9에서 보낼 수 있는 그 크기와 스타쉽에서 보낼 수 있는 크기와 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스타쉽이 궤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순간 스타링크 사업이 완전한 저궤도 위성 사업이 지배력을 갖게 돼 있고 여기에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사실은 로켓 랩들 자체도 여기에 경제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사업에서 이걸 억지로 지금 띄우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스타링크가 이미 지금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링크가 지금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스타쉽에 의해서 뛰는 걸 갖게 되면 통신사하고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래서 대단히 큰 스페이스 X의 사업 규모, 그러니까 사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방해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보게 되면 북미 시장이라든지 또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신모델 주니퍼에 대한 판매에 대한 얘기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사실은 그 판매 이전에 도지 활동을 좀 강력하게 머스크가 하다 보니까 그 도지 활동으로 인한 불매 운동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신모델이었었던 주니퍼의 어떤 판매에 대한 영향 어느 정도 미쳤다고 보십니까? 있죠. 당연하게 테슬라의 판매 1분기 때도 YOY, 그러니까 전년 1분기 대비해서 한 14%가 빠졌고 이번에도 한 13%가 빠졌죠. 분명하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는 이 주니퍼라고 하는 페이스리프트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양산 과정에서의 어떠한 속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1분기 때는 확실하게 작용을 했고요. 2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정도만 영향이 있었고 5월, 6월 가면서는 대단히 생산량이 대단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그 부분도 있었고 또 원래 1분기하고 2분기가 전적으로 매출이 좋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YOY 대비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걸로만 해명될 수 없는 거고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지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단히 한국하고 유사해요. 양당이 거의 적대적이거든요. 자녀들끼리 연애도 안 시키려고 해요. 뭐 이러한 뭐 로미오 줄리엣도 아니고 이러한 문화가 사회 문화가 있는 곳에서 당연하게 브랜드가 내가 싫어하는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소비자들이 거부감은 분명히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잘못 판단해서 이쪽에서 잃은 것만큼 저쪽에서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세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보고 손해를 봤죠.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화가 나는 게 또 거기죠. 내가 그만큼 우리 브랜드의 손해를 본 만큼 도지를 하면서 정부 예산을 줄여놨는데 BBB에서 다시 그거를 역전시키면 나는 뭐가 되냐. 이 얘기가 일론 머스크가 화나는 이유잖아요. 화난다고 해서 기업가가 정치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지만 그러한 배경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분명하게 일론 머스크 개인의 어떤 정치적 행동에 따른 손실이 분명히 브랜드 이미지에 손실이 있었고요. 주니퍼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이 매출 하락에 의해서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조정들은 계속해서 받았지만 뭐 실적 발표가 나는 날 최악의 뭐 순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여러분 테슬라 주식은 한 60%가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의견이 많이 나뉘지만 그러면 이 전체에서 이제 테슬라가 기술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지해주고 있었고 성장세를 나름대로 조금씩은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은 거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싸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테슬라의 상승을 완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형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도착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테슬라의 이 상황 분명히 이제 헤쳐나갈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할까요? 저는 이 리스크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리스크도 이번 주 안에 한 주만에는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리스크가 자주 온다라는 거죠. 뭐 한 달도 채 안 돼서 한 번 또 오고 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지 이번 이것이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를 갖다가 하방으로 계속 이끌어내는 늪과 같은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상승하려고 할 때 또 한 번 땡기고 아래로, 상승하려고 할 때 아래로 땡기고 이런 힘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적인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 개인의 속성에 있죠. 우선은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고 팔로워도 2억 명이 넘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세상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 여기에서 니힐리즘, 쉽게 얘기해서 자뻑이라든지 관종에 안 빠진다는 거는 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뭐 몰디브에서 그냥 몰래 사는 것도 아니고 X에다가 뭐만 올리면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강하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CEO가 갖고 있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세상을 열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두 번째,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사업의 성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메타를 제가 사업을 하면은 개인정보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너무 지나쳐가지고 독과점법에만 안 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법 잘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애플도 있는 법 잘 지키는 거고요. 구글도 있는 법 잘 지키는 거고, 엔비디아도 있는 법, 부당 노동하지 않고 뭐 생태계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ESG 경영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는 법을 준수하면서 엔비디아를 성장시키는 거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있는 법 잘 준수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는 법을 다 변화시키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테슬라는 성장할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치면 주별로, 도시별로 다 바꿔내야 되고요. 한국도 바꿔야 되고요. 일본도 바꿔야 되고요. 유럽도 바꿔야 되고요. 중국도 바꿔야 되고요. 예외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자율주행은 모든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권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성격.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 번 경제 원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겁고
그리고 지뢰밭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뢰밭을 잘 통과하고 이 무거운 지역을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라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도 민주당 사실 뭐 일론 머스크 월터 아이작슨 전기를 읽어보면 민주당하고 같이 친했어요. 오바마하고 되게 친했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선 이유는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숙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공화당에 갔더니 공화당에서도 찬밥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랬더니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캐스팅 보트를 치겠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우리가 아니면 이런 거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한 12년 살았으니까 독일 정치에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녹색당 5%, 5.5%, 6% 갖고 연립정부에 참여해서요. 정책 다 바꿉니다. 왜요? 그 5%, 6%가 없으면 법이 통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인당이랑 연합정부를 구성을 했던 거잖아요. 연합정부를 2번이나 구성을 했습니다. 5%, 6%의 소수 정당도 자신들이 원하는 전체 예를 들면 10몇 개의 장관직이 있으면 3개의 장관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내면서 3인당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방향, 녹색당이 원하지 않은 방향을 못 가게 막아요. 이것이 캐스팅 보트의 무서움이거든요. 이거는 유럽 정치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고 한국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고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건데 이번에도 보니 BBB 법안도 상원에서 사실은 동수가 나왔고 그래서 당연직으로 갖고 있는 부통령이 이쪽 편 들어준 다음에 통과된 거고 하원에서도 뭐 8표 차이 났는데 그럼 4표만 움직였으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보면서 나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상원에서 많이 필요한 거는 2~3석, 하원에서는 8석에서 10석. 이것만 가지고 우린 대통령 안 나간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나가겠다는 뜻은요. 완전히 트럼프하고 적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한쪽에 만약에 공화당 색깔이 같은 후보에서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면 공화당 후보는 떨어집니다. 그럼 민주당이 무조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쪽 후보랑 비슷한 후보를 내면은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은 반드시. 그러면 한쪽 정당하고 적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안 나가는 게 일론 머스크도 안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소박한 꿈이야. 캐스팅 보트만 질 거야. 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 그래 한번 해봐. 그래도 성공하지 못할 걸? 저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지 여러분 지금 전면전으로 나서서 우리 똑같이 공화당을 붕괴시켜 버릴 거야. 민주당을 붕괴시켜 버릴 거가 아니라 캐스팅 보트만 가지고 나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러한 유럽 국가에서 의원내각제에서 캐스팅 보트 정당들이 소수 정당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최소한 법 개정에 있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사업에서 테슬라 친화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속성이 CEO의 정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이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숙제죠. 지금 벌써 주주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 다리 묶어가지고 방 안에 가둬놔라. 어디 자꾸 나가면서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회에도 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론 머스크를 막긴 막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비즈니스 구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거 해결할 것인가가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점점 혁신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율주행의 로봇택시의 순간이 정말 전체 미국의 모빌리티 시장을 완전히 혁신시키면서 파괴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테슬라 주식이 정치화되는 정치 테마조화되는 이러한 경향성과 충돌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예요. 좀 있으면 저는 회복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회복될 때 이제 손절하시고 나는 이런 거 간 떨려서 못하겠다. 이거는 투자 성향하고 저는 관련됐다고 봐요. 사실은 저도 그런 성향은 이러한 뭐 아니면 도 성향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스펙트럼을 보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률적으로 이제 100% 이겨가지고 내가 이 시장에서 모든 혜택을 다 받으리라. 아니면 뭐 털고 나가지.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고민을 이제부터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은 못 냈지만요. 근데 이제 투자 성향이 뭐 아니면 도 나랑 맞는 성향인데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테슬라를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회비용 생각하셔야죠. 차라리 이렇게 간 쫄리고 뭐 맨날 가슴 아파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미국 장 보면서 밤새야 되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졸고 내가 진짜 손도 떨리고 올라갈 때는 기쁘지만 떨어질 때는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 이것이 기회비용이거든요.
다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지금 계속 우하향하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의 뭐 제가 뭐 기술적인 주식 분석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의 뭐 저지선을 막고 튀어 올라온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건 다른 방송에서 아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고 지금의 속성이 한 번도 테슬라의 어떤 정치적인 변수가 오래 지속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한 평균을 넘어서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 기관 투자자들 다 말리겠죠. 이사회 의장 말리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돈도 많은데 선거 전문가들은 용역을 안 줬겠습니까? 여러 팀에게 용역 줬을 거예요. 자, 내가 한번 질렀는데 나는 내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어서 질렀는데 너네 검증해봐. 그럼 보고서가 곧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물론 몇 명은 뭐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보고서도 볼 거고 미국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랑 친한 의원들 많아요. 저 일론 머스크랑 말리겠죠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럼 내가 트럼프 화내는 거.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트럼프의 발언이 보통 때하고 달라요. 막 되게 세게 나왔었잖아요, 트럼프도. 근데 이번에 마지막 발언 보면은 되게 유화적이에요. 물론 맨 앞에 인세인, 완전 미쳐 날뛰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내가 진짜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친했었는데. 그 다 지금 삐진 거는 이 전기차 의무화 폐지해서 그러는 건데 이거 내가 이미 다 얘기했던 건데 그 변명이거든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자꾸 이 부채 증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면서 얘 삐진 것 같아. 그리고 너 창당한다는데 그거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하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트럼프 같은 속성에서는 정말 복수의 화신인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 요번에 막 그런 얘기 안 나요. 어떻게든지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를 죽여버리겠어.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이건 뭐냐면 트럼프도 지금 테슬라가 필요하고 스페이스X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지금 만약에 진짜 테슬라가 죽잖아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 앞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이런 전략적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쉽게 죽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스페이스 X를 죽인다? 미국이 우주전쟁에서 중국에게 지겠다는 뜻이에요. 블루 오리진과 이 로켓 랩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도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여러분, 저궤도 위성 벌써 3,000개 띄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은 재사용 안 해도 돼요. 비용 써서라도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저궤도 위성에 지금 목숨 걸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궤도 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국이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궤도에서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 그만하고 올린 거 그럼 테슬라가 그러면 올린 거 그럼 국가에게 헌납할까요? 아니 절대 스페이스X 절대 안 해.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는 쉽게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끝까지 정부하고 이것이 공화당 정부가 됐든 민주당하고 정부가 됐든 적대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구조적으로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는 법을 바꾸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끊임없이 시도할 거예요. 타협점을 시도하다가 만드는 것 같고 도장 찍기 전에 또 싸우고 이런 일이 빈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끌리는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로 하는 힘과 서로가 충돌하는 힘. 트럼프 같은 사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는 한 좌석에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의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러질 수 없는 내가 이 자리에서 왕 아니면 난 안 해.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런 사람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둘이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신기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하튼 또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더라도 대단히 붙으려는 힘과 멀어지려는 힘이 공존하면서 계속 이런 갈등 양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